네, 지영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희 윤리 상담과 도덕 인성 교육 2주차 마지막 3차 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화로 통화하면서 OT를 경험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상을 찍어서 탑재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꼭 월요일 날에 다 들으실 필요 없고 그 주 일요일까지 선생님 편하신 시간 언제나 이렇게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저희 과학기술 시대의 도덕교육의 위기와 극복 방안 연구 지난 2차시까지 해서 과학기술 발달로 도덕교육이 어떤 위기에 봉착했는가, 사회적 직관주의 그리고 트랜스 휴머니즘 이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마지막 4장에서는 이런 위기를 극복하고 도덕교육이 생존 및 발전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조금 일반적이고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런 서술입니다. 그래서 천천히 읽어 나가면서 역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처음에는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걸 제가 제안하고 싶었습니다. 236쪽 4장의 1절 의사소통 능력 이 부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다가온 현실의 위협을 극복하기 위해 과학기술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자연에 대한 인간의 지배라는 과학적 사고방식은 그 과도한 발전으로 말미암아 인간 역시 관찰과 조작이 가능한 대상으로 환원시켜버리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아까 살펴봤던 트랜스 휴머니즘 같은 게 이 대표적인 예시로 들어갈 수 있겠죠. 이런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인간 역시 자연의 일부라는 것을 인정하고 자연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서 인간과 인간 사이의 상호작용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이거 생존 및 발전 방안에서 또 윤리학적인 입장을 두 개를 끌고 오면서 개념을 하나 고안해 보려고 했거든요. 이제 첫 번째는 의사소통과 관련되는 담론 윤리입니다. 현대적 과학기술이 초래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움직임을 우리는 아펠의 담론 윤리학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다. 제가 아까 1교시 때 한스 요나스가 책임 범위를 확대시키는 것과 유사한 맥락에서 전지구적으로 확대된 거시적 책임 주장하는 아펠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 사람이 전지구적으로 책임을 확장시키기 위한 노력 내지는 방법론으로 제안하고 있는 게 담론, 이상적인 토론이라든지 대화, 의사소통에 해당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담론 윤리에 있어서 행위자는 성찰과 이성적 능력에 의해 상호 의사소통하면서 행위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사람들은 합의를 거쳐 문제 상황을 규정하게 되고 관계되는 모든 사람의 해석의 일치를 지향해 나가는 조화로운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게 됩니다. 이것과 관련되는 교육적 노력들 실제 학교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진행하고 있죠. 요즘 자치가 많이 강조되잖아요. 그게 다 이것과 연결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37쪽으로 넘어와서요. 앞의 장에서 살펴본 사회적 직관주의나 트랜스 휴머니즘은 의사소통 문제를 중요시하지 않았다는 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리적 상황에 처해 있는 당사자의 직관에 대해서만 강조하는 사회적 직관주의의 문제가 그렇고요. 치료나 조작을 통해
우수한 능력을 가지게 될 대상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그러한 진보가 도덕적으로 우선해야 한다고 자신만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트랜스 휴머니즘의 문제 역시 마찬가지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단락에서는 담론윤리 안에서 가정하는 두 가지 의사소통 공동체를 말하는데요. 현실적인 의사소통 공동체가 있고 그 현실에서 지향하는 가장 이상적인 측면, 이상향, 그 이상적 목표로서 이상적 의사소통 공동체가 있다. 그런 구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보자면요. 237쪽 제일 마지막 단락입니다. 아펠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현실의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한 이상적인 전제 내지 규칙을 가지고 의사소통 행위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냥 대화하거나 아무 의미 없이 말하는 걸 가지고 담론이라고까지 표현하진 않거든요. 담론은 규칙을 지켜나가면서 대화 당사자들이 상정하고 있는 목표로 도달해 나가는 그런 이성적인 대화를 중시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현실적인 인간이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서 완벽하게 이상적인 대화를 수행한다. 이것은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런 이상적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 자체가 중요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초등학생들한테 토론거리라든지 자치 활동을 주면 완벽하게 수행하고 언제나 올바른 결과만 도출해내는 건 아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이상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자체가 소중한 교육적인 경험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이 의사소통이나 담론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교육적인 의미에서 의사소통, 담론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거든요. 이것은 단순하게 직관의 문제로 대답하거나 일부 과학자의 독단으로 우수한 인간성을 개발해 나가려는 노력으로 접근되어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앞에서 살펴본 새로운 과학기술의 문제들에 대해서도 단순히 그것의 장점이나 예상되는 밝은 미래에 대해서만 단편적으로 언급하기보다는 우리가 이런 걸 과학기술 지상주의라고 하죠.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서만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발달한 과학기술, 기기 같은 걸 교육 현장에 도입하려는 시도는 굉장히 좋은 거지만 예상되는 부작용 같은 것도 충분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사람들의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대화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만 과학기술의 이면에서 우리에게 닥쳐올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는 기회를 미리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의사소통, 담론윤리. 이제 아펠이라고 하는 사상가의 입장에서 논의를 한번 전개해 보았고요. 그 다음 238쪽으로 넘어가서요. 두 번째는 책임의 능력. 자연스럽게 여기서는 책임윤리를 이야기하게 되겠죠. 앞서 2장에서 살펴봤었던 한스 요나스가 대표적인 사상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직접 인용되어 있는 부분은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책임의 능력, 거기서 이제 인용문 다음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에서 살펴본 주제 가운데 도덕교육의 위기, 이것에 대한 논의였죠. 특히 트랜스 휴머니즘의 문제는 책임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책임은 특히 요나스의 책임 개념에서 구체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나스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인간 행위의 본질이 변화하였기 때문에 기존의 윤리는 한계를 가진다고 주장하였죠. 제가 1차시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윤리적 진공상태, 그 개념과 연결되는 내용이죠. 칸트로 대표되는 기존의 윤리는 인간 중심주의적이고
현재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에 비해서 요나스의 책임윤리는 시공간적으로 책임의 범위를 확장시킨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요나스가 말하는 새로운 책임의 윤리는 전 지구적 존재에 대한 책임과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책임에 대한 이런 새로운 범위 설정으로 인해서 요나스가 말하는 책임은 사적 책임의 범위를 넘어서 공적 행동에 대한 책임까지 적용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아까 트랜스휴머니즘, 인간 향상, 그 중에서도 도덕적 향상 주장하는 사람들은 도덕적 알약 프로젝트, 이거 먹으면 도덕적 행동이 나오고 비도덕적 행동이 줄어드니까 먹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꺼려할 것이기 때문에 정책 위반자들이 비공개적으로 마치 필수적으로 맞아야 되는 백신처럼 하는 그런 방법까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거 굉장히 공적인 움직임이죠. 그런 이야기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착안을 해본 겁니다. 요나스가 말하는 책임은 과거로 소급해 나가는 책임이 아니라 과학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롭게 저지르게 되는 행위들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지 예상해서 예상되는 부정적인 결과 하지 않게 막는 책임까지 포함하는 거거든요. 트랜스휴머니즘 이런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그런 책임 개념을 굉장히 많이 논의해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때 책임 개념이 예상적 책임까지 포괄하는 특징 가진다는 거,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239쪽으로 넘어와서요.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트랜스휴머니즘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예상적 책임의 문제와 깊은 관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행위의 직접적 결과뿐만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예상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이제 트랜스휴머니즘은 생명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이잖아요. 생명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 이전에 생명이 없는 물질적 존재에 대한 기술, 이게 먼저 있어 왔죠. 자, 생명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과 생명이 없는 물질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 둘 사이의 차이점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공학 기술 등의 다른 기술과 비교해 보면 차이점이 명확하게 드러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역성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가역성. 일반적으로 공학 기술이라고 하는 건 시행착오를 통해서 발전해 나가죠. 자동차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급 자동차였는데요. 이게 또 직접 그 회사 이름을 말하는 건 부적절하기 때문에 B사 자동차가 주행 중에 본네트에서 갑자기 불이 막 솟아오르는 현상이 많이 발견이 되었었죠. 굉장히 대량 리콜 사태까지 아마 불러왔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자동차에서 반복적인 결함이 발견되면 우리는 그 결함의 원인을 찾고 고치기 위해서 자동차를 불러들여가지고 어디로 보내나요? 연구소라든지 공장으로 보내게 되겠죠. 문제점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부분으로 해체를 할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고쳐서 다시 전체로 결합해가지고 도로로 내보내면 이 자동차는 잘 굴러가죠. 문제를 찾아서 거꾸로 갔다가 다시 되돌아올 수 있는 이 가역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고, 시행착오를 통해 가지고 물질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은 발달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인간을 포함한 생명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은 이런 특징에서 벗어나 있죠. 불가역적입니다. 그리고 시행착오 겪는 순간 이미 너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잘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번째 줄입니다. 239쪽. 일반적으로 실험은 시행착오의 과정을 거쳐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된 조작을 통해 새로운 사실을 배우고 재료를 원래 상태로 복원하는 것은 공학기술에서는 가능한 일이지만 생물학적 기술,
특히 인간 생물학적 기술에서는 이것이 제한되죠. 기계적 과정과 유기체적 과정을 구별시키는 이런 차이점을 요나스는 불가역성이라는 속성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생물학적 행위는 매 단계마다 확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가시화되었을 때 수정하는 것은 이미 늦은 행위입니다.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 볼까요? 그리고 트랜스 휴머니즘과 같이 인간성의 향상을 주장하는 논의는 요나스 입장에서 볼 때 종의 다양성을 훼손하는 겁니다. 뛰어난 능력을 가진 종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뛰어난 능력에 못 미치지만 전반적인 전체 특징이 아니라 일부분 특징에서는 자기가 잘하는 존재 이유가 있는 그런 종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인간뿐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를 대상으로 생각해봐도 그렇습니다. 저 바다 밑 깊은 심해에서 미생물들을 분해하고 있는 그런 생명체들, 엄청난 존재 이유를 가지고 있잖아요. 인간들도 교육의 과정 혹은 자신의 경험 과정에서 이 능력이 개발되지 못했을 뿐이지 우수한 능력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모를 뿐이지 마치 모든 사람들이 최고로 이제 통일된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회만 바람직한 상황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다양성이라고 하는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사회 전체의 악을 줄여나가기 위해 도덕적 향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초인본주의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게 되면 도덕성을 제외한 인간의 다른 여러 능력들 역시 기술적 방법으로 향상시켜야 한다는 새로운 요구들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자, 한 가지 제약 조건 넘는 것이 어려운 일이지 그 벽을 넘고 나면 다른 요구들이 물밀듯이 들이닥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의 기술적 방법은 단순한 약물 치료나 신경 조작술의 차원을 넘어서서 유전자 조작이라는 적극적 우생학으로 나아갈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되는 거죠. 생명체에 대한 인위적 조작, 이게 기술적으로 가능한 지금 시점에서 여건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을 안 하는 게 윤리적인 이유 때문이죠. 이런 방식으로 나갈 수 있는 위험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적극적 우생학이 초래할 예상적 문제점을 아직 우리는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요나스 입장에서 보자면 이것은 인간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 가치인 자유를 침해하는 태도이기도 합니다. 요나스가 어떤 측면에서 이렇게 주장하는지 한번 볼까요? 생식작용을 통해 만들어진 유전자형은 처음부터 모든 것이 미지 상태에 놓여있는 새로움 그 자체인데 이러한 다방면의 무지야말로 자유의 전제 조건이 됩니다. 이 요나스가 이제 사용하는 예시가 자연적으로 태어난 일란성 쌍생아랑 적극적 우생학을 거쳐가지고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똑같은 형질을 가지고 있는 인간 존재 두 명 비교해봐라. 자연적으로 태어난 일란성 쌍생아는 성장의 과정에서 굉장히 다른 존재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자라나갈지, 얘가 어떤 특징을 보여줄지, 이런 다방면의 무지야말로 자유의 핵심 조건이 된다는 것이죠. 내가 이 좋은 측면, 긍정적인 측면을 상정해두고 그거 개발하고 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내는 존재, 이것은 자유에서는 벗어나 있는 거죠. 굉장히 부자유스러운 존재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유전자 조작을 통해 모든 면에서 우월하게 태어난 새로운 인간 존재는 이런 자유를 근본적으로 박탈당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또한 원래는 기술의 주인이었던 인간이 기술의 과도한 발전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기술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었다는 요나스의 통찰. 이게 뭐냐 하면
기술을 만들어낸 게 인간이잖아요. 근데 지금 저희는 이 기술이 없으면 살기 굉장히 어려워졌죠. 코로나 시대 때 발달한 스마트폰이라든지 디지털 기기, 컴퓨터 같은 게 없었다면 정상적으로 교육 활동 진행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2년 전이었나요? 3년 전이었나요? 갑자기 폭발적으로 코로나 확진자들이 증가하면서, 사실 그렇게 증가하지도 않았죠. 세계적으로 보면 증가했지만 우리나라에선 하루에 열몇 명, 많으면 100명 이 정도, 대구 쪽에서 몇백 명 생길 때가 폭발적인 증가라고 말을 했었는데, 그 뒤에 몇만 명씩 나오는 시기도 있었죠. 하루에 열몇 명 생길 때도 우리는 이 질병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 때문에 아마 3월, 4월 애들 등교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5월 달부터 온라인으로 수업을 시작했었죠. 그런 디지털 기기가 없었다면 우리 교육이 이어지기 좀 어려웠을 거예요. 기술이 없으면 우리가 살기 어려운 그런 여건까지 왔다는 겁니다. 기술이 지배 아래 놓이게 되었다는 이런 평가, 비관적인 평가가 가능해지는 시점이기도 하죠. 자,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아래에서 두 번째 줄, 인간이 만들어낸 기술이 언제든 인간을 지배할 수 있다면 유전자 조작으로부터 태어난 새로운 존재가 인간을 지배하는 디스토피아의 모습 또한 쉽게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공상과학 영화라든지 소설 같은 데 보면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자,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이 두 가지, 의사소통과 책임이라고 하는 걸 합쳐서 제가 제안하고자 했던 새로운 것, 의사소통적 책임이라고 하는 새로운 가치를 한번 제안해 보고 싶었습니다. 물론 2022 교육과정 들어서면서 이 논의가 조금은 내용의 결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2015 교육과정 떠올려 보시면 초등학교 도덕도 마찬가지였죠. 초등학교 도덕과 중학교 도덕이 가르치는 영역이 이제 4가지가 있었잖아요. 도덕적 주체로서의 나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가치관계 확장법 통해 가지고 점점 더 생활의 영역이 넓어지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었죠. 타인과의 관계, 사회 공동체와의 관계, 자연 초월과의 관계, 이렇게 4영역이 있고, 첫 번째 도덕적 주체로서의 나, 여기서 다루는 핵심 가치가 아마 성실이었을 겁니다. 나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영역, 타인과의 관계, 여기서 다루는 핵심 가치가 아마 배려였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회 공동체와의 관계, 이 영역에서 다루는 핵심 가치는 정의였었죠. 마지막 네 번째, 자연 초월과의 관계, 여기서 다루는 핵심 가치가 책임이거든요. 근데 그냥 책임이라고 말하면 전통적 의미의 책임 개념과는 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의사소통적 책임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조금 더 강조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렇게 한번 써본 거였습니다. 3절 내용 한번 보도록 할까요? 두 번째 단락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우리에게 제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도덕과 교육의 차원에서 바라볼 때 이런 기술을 인간에게 적용하는 것은 인간 존엄성의 토대에서 발견되는 근본 가치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미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제기된 바가 있고요. 이때 중시하는 가치로 책임윤리를 언급하는 입장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책임 능력과 의사소통의 능력을 합친 의사소통적 책임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제안하고 싶었던 겁니다. 시간 관계상 그 내용에 대해서 다 자세히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것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241쪽에서부터 243쪽까지 해서 여러 사상가들 소개하면서 이렇게 그 개념들을 한번 구체화시켜 보았었거든요. 우리는 교사이고 도덕교육과 관련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육과정 문서에 있는 그런 개념어들, 핵심어들도 좀 새로운 해석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한번 시도를 해본 것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카카오톡 메시지로도 한번 그 선생님께서 문의해 주셔서 답변해 드렸는데요. 2주차에서 저희가 과학기술 시대 도덕교육의 위기와 극복 방안 연구라고 하는 논문을 이렇게 강의로 다루었죠. 이번 주에는 이것을 이렇게 그 영상 강의 형태로 보신 거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스스로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는 게 3주차 강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3주차가 되면 이 클래스 과제 메뉴에 3주차 일요일까지 그 선생님께서 직접 읽어보시고 방금 3차 시에 거쳐서 저랑 논의를 했었던 논문에 대해 논평문을 2페이지 써서 제출하실 수 있게 세팅을 해두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께서 고민을 하셔서 그 논평문을 써서 제출하시는 게 이제 3주차 스스로 학습하시는 그런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세 세트를 하고 나면 그 논평문 가지고 첫 번째 세미나 하는 주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족한 강의였는데 어떻게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3주차에는 과제를 통해서 학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신경과학 주제로 하는 또 다른 강의로 저희 4주차 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